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문화 두 번째 시간이죠. 고대 문화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고대 사상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고분, 불상, 석탑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의 예술, 기술, 예술과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게 되면은 기술의 발달과 관련해서 어떤 천문 기술, 그다음 수학과 기하학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기술과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는 고분과 석탑과 그리고 불상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왜 중시했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어떤 해와 달, 그다음에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주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농경과 관련이 있어요. 천문은 농경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늘의 태양이라든가 또는 북극성 같은 경우는 보통 왕과 결부지어서 왕실의 권위, 왕권 강화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경우에는 이런 별자리를 고분벽화에 잘 기록해 놨는데요. 이것은 훗날 조선 태조 때 가면 천상열차 분야지도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 때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바로 고구려의 이런 별자리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이 된 것이죠. 백제에서는 이러한 천문학과 관련해서 이런 이 천문학을 주관하는 관청이 존재를 했어요. 그걸 일관부라고 하고요. 일자가 해를 상징하죠. 그다음에 신라시대 가면은 첨성대,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데요. 바로 선덕여왕 때 첨성대가 설치됐습니다. 자, 또한 수학과 기하학은 왜 발전했느냐? 고대 사회에서 건축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면 탑을 쌓는다거나 또는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이런 수학과 기하학이 발전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수학과 기하학의 발전은 이런 다양한 건축물, 건축과 관련해서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금은 세공 및 도금 기술과 관련해서는 신라는 금관이 매우 유명하죠. 금관, 신라의 금관. 백제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칠지도, 칠지도 지금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거꾸로 됐네요. 사진이 거꾸로 뒤집혔는데 7개의 가지를 갖고 있는 칼, 그래서 칠지도라고 하는데 근초고왕 때 일본 왕에게 하사한 물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또한 백제 금동 대학로 같은 경우는 고대의 어떤 예술품 중에 가장 그 기술이 그 금속 재련 기술과 주조 기술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삼국시대에는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 매우 발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시 말씀드리면 칠지도는 근초고왕 때 일본 왕에게 하사한 물품으로 알려짐으로써 일본과 백제의 관계를 가늠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금동대학로는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뚜껑 부분은 도교, 받침 부분은 그다음 불교, 그리고 봉황과 용은 왕권을 상징한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와 마찬가지로 천문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성덕왕 때는 누각전이라는 게 설치가 됐어요. 이 누각전은 바로 물시계를 관리하는 곳이고요. 우리가 보통 물시계 하면은 우리가 자경루, 그다음에 해시계 앙불구에서 조선 세종 때를 잘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통일신라 때는 성덕왕 때 이미 물시계가 제작이 됐고 이런 물시계를 관리하는 관청의 바로 누각전이 존재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존하는 그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알고 있는데요. 목판 인쇄물인데 바로 어디서 발견되느냐가 중요해요. 불국사의 3층 석탑, 우리가 불국사 3층 석탑을 석가탑 또는 무영탑이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석가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1000년 이상 된, 이게 이제 8세기 초반이니까 1000년 이상 된 종이로 목판으로 찍혀진 어떤 종이 인쇄물인데 그 말은
결국 제지술, 그 당시에 종이를 만드는 이런 제지술 또한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바로 직지심체유절이고요. 그것도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남아있진 않지만 기록상으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상정 고금 예문이죠.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은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기록상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상정 고금 예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직지심체유절입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때는 석굴암이라든가 또는 불국사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가 대단히 수학에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과 인도로부터 이런 의학이 통일신라 이후에 전수됐음을 수용됐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발해를 살펴보면은요. 발해의 경우는 제철 기술이 발달했는데 이것은 고구려도 마찬가지였어요. 발해나 고구려가 있었던 이 지금의 만주 지방, 현재 중국의 둥베이 지방은 철곽 수산지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철을 채취하고 이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대단히 발달했는데 바로 발해도 위치적으로 풍부한 제철 산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상용품부터 무기류까지 다양한 금속 재련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또 발해의 건축은 대체로 고구려 양식을 하고 있지만 고구려보다도 대단히 규모가 좀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만주 목단강에 가면은 이 강에 지금 5개 다리 교각이 남아 있는데 확실하진 않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이것이 발해 시기에 축조된 다리 교각의 일부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예술과 기술과 관련해서는 고분과 불상, 석탑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먼저 고구려의 고분을 보면은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형태입니다. 이 돌무지 무덤은 사실상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 청동시대의 돌무지 무덤은 이렇게 이제 돌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형식이라면 고구려 시대의 돌무지 무덤, 그 적속청은요, 계단식으로 만든다는 게 특징이에요. 계단식으로, 피라미드 형식으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쌓아 올린 장군총이 보이시죠? 자, 이 장군총의 경우에는 여기에 호석이라고 해서 각 면마다 큰 돌로 이렇게 호석, 보호하는 돌이죠. 호석을 이렇게 기대해 놓은 게 특징이고요. 장군총은 이 장수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장수왕의 무덤으로. 그런데 이러한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벽화는 없습니다.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도 마찬가지지만 벽화가 없고요. 다만 장군총의 무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백제 초기의 무덤인 석촌동 고분과 그 양식이 같습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이 장군총과 백제의 석촌동 고분은 그 형식이 같기 때문에 두 나라가 혈연적으로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는 초반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는데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게 됩니다. 굴식 돌방 무덤은 입구가 있고요. 입구가 있고 안에 이렇게 석실이 있는데 천장은 이렇게 모주림 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흙으로 이렇게 봉분을 덮기 때문에 이거를 토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토총. 입구로 들어가서 이 석실까지 이 들어간 입구의 벽면과 천장 그리고 석실까지 모두 벽화를 그릴 수가 있어요. 벽화. 이 벽화를 그릴 수 있다는 게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다만 입구가 개방돼 있다 보니까 도굴이 쉽습니다. 도굴이 쉬우니까 결국 껴묵거리, 부장품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게 이제 단점이라 볼 수 있겠죠. 고구려의 그 국내성, 고구려의 두 번째 된 국내성이라든가 또는 마지막이었던 이 평양의 장수왕이 평양천도 아니라 평양성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고구려 고분군이 바로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고구려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에 양식을 하고 있다. 중기 이후로 가면은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들었다. 예, 벽화가 없고요. 예, 벽화가 있습니다. 백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와 혈연적으로 같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대체로 유사하죠. 특히 고분 문화가 유사한데요. 초기는 예, 돌무지 무덤을 하고 있습니다. 후기는 굴식 돌방 무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웅진 시대에 송산리 고분 중에 송산리 6호분이라든가 또는 무령왕릉의 무덤 이 두 개는 벽돌 무덤을 하고 있습니다. 벽돌 무덤. 예, 벽돌 무덤은 예, 중국 남조의 양식이죠. 특히 중국 남조의 양나라 양식인데요.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예, 같이 이렇게 변화해 가지만 웅진 시기에 잠깐 예, 2기 정도 예, 고분 중에 2기 송산리 6호분과 바로 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벽돌 무덤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예, 굴식 돌방 무덤의 벽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고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고구려는 초기에는 벽화의 내용이요. 초기에는 보통 일상적인 어떤 생활 모습이라든가 또는 불교와 관련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후기로 가게 되면은 이 벽화의 내용이 이 도교, 그러니까 뭐 사신도와 같이 어떤 도교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고분들은 이 굴식돌방의 고분들은 이 벽화를 위주로 아주 꼼꼼하게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안악 3호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귀족들의 모습, 또 귀족들의 집안 모습, 푸죽관, 이 부엌, 그 다음에 어떤 수레, 예,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용촌, 뭐 우리가 아주 익숙하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각저총은 씨름도고요. 그 다음에 수산리 고분, 자 이거는 별표하겠습니다. 수산리 고분 같은 경우는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과 예, 거의 똑같습니다.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을 보게 되면은 어떤 귀족 부인이 이렇게 치마를 입고 있는데요. 이 치마에 이렇게 채색이도 있죠. 그런데 이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도 똑같습니다. 예, 귀족 부인의 치마 모습 똑같고 그 옆에서 시중을 드는 그 하녀가 이렇게 양산을 받치고 있는데 그 하녀의 모습이 좀 작게 묘사되어 있죠.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어린 아이를 뜻하는 게 아니라 고대 고분 벽화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인물의 어떤 크기는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이 높으면 인물을 좀 크게, 신분이 낮으면 좀 작게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거의 똑같죠. 따라서 시기적으로 늦은 다카마스 일본의 고분이 고구려 수산리 고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강서 고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사신도로 유명하고요. 예. 쌍용촌 같은 경우는 이런 모주림 천장구조와 특히 이 팔각 기둥으로서 고구려의 가장 전형적인 굴식 돌방 무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벽화 그림으로 사진으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이 모주림 천장 구조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모서리를 줄여나가는 이러한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것은 발해의 정해공주 무덤에서도 나타난다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구려의 불상 같은 경우는 현재 전해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탑이요. 죄송합니다. 고구려의 탑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목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게 거의 없고요. 불상의 경우에는 발해 불상에 크게 많이 영향을 줬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중에 고구려의 불상으로 가장 유명한 게 연가 7연명 금동 열의 입상인데요. 이 연가라고 하는 것은 연호입니다. 연호. 시기를 알려주는 거죠. 다만 이 연가라고 하는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면 539년 김인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어떤 이 동사라는 절의 주지이며 부처님을 공경하는 제자인 승현을 비롯한 사도 40인이 함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불상을 만들어서 유포를 했는데 그중에 29번째에 해당되는 이 불상을 비구였던 여스님이었던 법영이 공양했다라고 지금 이 뒷면에 이 불상 뒷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알려주죠. 바로 연가 7연명 요 뒷부분에 보면 요 부분에 보면 여기에 그 내용이 적혀 있죠. 이걸 통해서 연가 7연명이 고구려의 불상이고 언제 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탑은 목탑이었기 때문에 현재 남한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궁궐지를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처음에 수도였던 졸본에는 대표적인 이 궁궐이 오녀산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자, 이대왕이 유리왕 때 천도했던 국내성은 평지성과 배우산성. 고구려의 경우에는 평지에 성이 하나 있고 유사시에 왕이 대피할 수 있는 또는 항전할 수 있는 그 뒤에 산성이 하나 있는데 평지성은 국내성, 배우산성은 환도산성입니다.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평지성이 안악궁이고요. 배우산성은 대성산성. 나중에 평원왕 때 이 두 개를 합해서 평양성이 되는 거죠. 평양성이. 자, 그리고 노래로 고구려에서 이제 노래로 유명한 것은 바로 황조가, 뭐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라고 하는 이대왕 유리가 부여에 두고 온 자기 부인을 기리면서 썼다고 알려져 있는 시가 황조가로 유명합니다. 또 왕산악의 검은고가 유명하죠.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암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자, 백제는 한성시기,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돌무지 무덤입니다. 이걸 통해서 두 국가의 혈통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아까 장군총과 똑같은 피라미드식, 바로 계단식 모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도인 웅진시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송산리 고분군이 총 6개, 1호분부터 6호분까지 있는데 그 중에 5기는 굴식 돌방 무덤이고요. 자, 벽돌 무덤은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 중에 6호분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편집이 잘못되는데 사신도와 일월도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6호분입니다. 6호분. 벽돌 무덤인 송산리 6호분에는 사신도와 일월도 벽화가 그려져 있는 걸로 이제 특징이죠. 중요한 거는 바로 무령왕릉인데요. 이 무령왕릉이 왜 중요하냐면 백제 중흥기에 바로 외교를 통해서 백제가 그 약해진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했던 그런 노력을 했는데 그때 무령왕이 바로 중국 남조, 특히 양나라와 교류를 했었죠. 그 증거로 예전에 양직공도라는 그림을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무령왕릉은 벽돌무덤, 벽돌무덤은 중국 남조에서 주로 만드는 양식이기 때문에 무령왕 때 중국 남조와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묘지석이 발견됨으로써 현재 그 삼국시대의 그 고분 중에 피장자, 그러니까 그 무덤에 안치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피장자를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은 이 무령왕릉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무령왕이 무덤이 그 피장자가 무령왕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묘지석이고요. 또 이 묘지석을 통해서 아까 도교의 성향을, 도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또 알 수가 있었었죠. 무령왕의 이 석수는 그 입구에 놓여져 있는 이 상상의 동물인데요. 이 석수가 이제 무덤을 지키는 동물이죠. 상상의 동물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이것도 도교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비 시기로 가게 되면 대부분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죠. 규모는 줄었지만 이제 다양한 어떤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산마의 삼존 불상이 있는데요. 백제 미소라는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죠. 부처님이 가운데에 있는데 부처님의 이 아주 웃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미소가 백제 미소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옆에 보면은 이제 미륵보살, 반가 사유를 하고 있는 이 미륵보살도 있고, 요 3명의 부처가, 보살이 새겨져 있는 서산 마의 삼존불상은 백제를 대표하는 불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미륵사지 석탑이 있는데요.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은 딱 보시면은 목조 건물처럼 생겼죠. 예. 보이기에는 목조 건물처럼 생겼는데 실제로 재료는 돌입니다. 예, 석탑이죠.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목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석탑을 만든다고 한다면 결국 목탑 양식을 한 석탑인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간 요 과도기에 아마 제작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겠죠. 따라서 현존하는 우리 석탑 중에 가장 시기가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정림사지 5층 석탑. 예. 최근에 그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그 공주,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전라북도의 익산 요 세 개 지역이 백제 그 유적지가 세계 문화유산에 올해 2015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인데요. 보시면 이것 또한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목조 양식을 하고 있죠. 예, 목탑 양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조 양식, 목탑 양식을 한 석탑이니까 이것도 시기가 좀 오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요. 요 끝이 치마가 착 올라가 있죠. 따라서 이것은 약간 배을림 양식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배을림 양식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나당연합군이 백제 수도인 사비를 함락했을 때 그 당의 수군을 이끌었던 소정방이 이 정림사지의 이 탑신에다가 자신이 백제를 평정했다라는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을 치욕적이긴 하지만 한때 평제탑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수정방이 백제를 평정한 탑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 후에 소정방이 한마디로 낙서한 것이고요. 예, 그 시기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요. 예, 원래는 무왕이 이제 석탑을 세웠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이것을 해체하고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무왕의 비, 무왕비가 이제 당시 가장 유명한 사택시 가문이었는데 이 사택시 가문에 이 무왕비가 왕비가 제작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학술적인 지금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탑 양식을 한 석탑이니까 현존하는 최고의 석탑이다. 자, 다음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배을림 양식. 자, 배을림 양식을 사용한 어떤 균형 있는 석탑이고 당나라 장수인 소정방이 백제를 정방한 기련탑이라는 평제탑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자, 백제 궁궐지를 보시면은 일단 한성시기는 토성과 석성으로 나눠지는데요. 풍납토성, 현재 서울에 있죠.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이 기록상의 위례성이 아닐까. 예, 백제 초기의 수도인 위례성이 아닐까 현재 추정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어떤 증거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 하남에 있는 이 이성산성은 원래는 백제 초기의 어떤 성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연구 결과 최근에 신라의 유물들이 더 많이 출토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어떤 석성이 아닐까. 지금은 약간 학자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확실하지 않고요. 아마 풍납토성과 몽초토성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백제 초기의 수도였음을. 웅진시계는 공주, 충남 공주 웅진에 있는 공산성, 사비시계는 부소산성. 요 산성들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문화유산에 지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부여의 능산리지. 원래 부여의 능산리지에 가면은 이제 절터가 있어요. 그 절터를 봤을 때 뭐 이 절이 만들어진 시기는 이 창왕명 사리감이 발견됨으로써 아마 위덕왕 때, 위덕왕이 창왕이죠. 위덕왕 때 아마 자기 부왕이었던 성왕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절로 우리가 추론하고 있고요. 백제 가장 절터 절의 양식의 가장 기본형은 일탑 일금당 구조입니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금동 대학로가 출토가 됐죠. 그 우물터에서 이 절터에 있는 우물터 그 진흙벌에서 묻혀져 있던 이 백제 금동 대학로가 바로 이 능산리지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 또 부여에 가면 왕응사지라는 절터가 있는데요.
이 왕사진은 마찬가지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 구조고요. 여기에서도 바로 사리함이 발견이 됐습니다. 능산리제에 비하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산리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이 부여 왕사지 같은 경우는 등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래 이 공무원에 출제되는 그 문제들은 종종 시사적인 문제, 또 최근의 연구 결과와 어떤 성과들,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익산 미륵사지, 이것도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돼 있고요. 무왕이 창건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이곳에 가면 이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과 관련해서 이 무왕과 그리고 신라의 선화공주의 어떤 전설이 전해져 있긴 한데 말 그대로 전설이고 기록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제 음악을 보시면 시가 형태로 전해진 정읍사가 있고요. 뭐 다라, 높이곰, 도다샤 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이 시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각, 공우, 쟁과 같은 이런 악기들이 존재하고 있다. 별 의미가 없네요. 자, 이제 신라 보겠습니다. 아까 고구려와 백제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이었죠. 그 다음에 중후기로 가면서 구식 돌방 무덤이었는데 신라의 경우에는 초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습니다. 초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관을 놓고 여기 나무로 이제 덧널을 짭니다. 나무로 덧널을 짜서 여기에는 껴묵거리를 놓게 되고요. 껴묵거리를 놓게 되고 그다음에 나무너를 통해서 여기다 이제 시신을 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나무 덧널을 대는 거예요. 나무 덧널을 대고 거기에 자갈, 그다음에 모래, 이런 흙을 이렇게 여러 겹으로 싸다 보니까 이 봉분의 이 고분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규모가 대단히 크죠.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는 입구도 없고, 무덤 안으로 들어간 입구도 없고 그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분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좀 어려웠고 또 입구가 없다 보니까 도굴이 참 어려웠죠. 그래서 이 신라 경주에 남아있는 신라 고분들에서는 특히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의 양식에서는 도굴이 어렵다 보니까 껴묵거리, 부장품이 많이 출토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구식 돌방 무덤과 비교를 해본다면 벽화는 없다. 벽화는 없지만 껴묵거리는 많이 발견된다.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은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굴식 돌방 무덤이 제작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숭묘, 수능 어숭묘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신라 말기에 제작된 어떤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돌무지 덧널 무덤을 보시게 되면은 천마총이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요 천마도, 요 천마도가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말 가리개, 말 다래라고도 하죠. 말 가리개 때문에 벽화가 안 일어나랍니다. 그러니까 백화숲이라고 하는 자작나무 껍질을 붙여서 그 날 안장 위에 씌우는 이 말 다래, 말 가리개에 그림을 그린 거니까 벽화는 아니다.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다. 중요합니다. 그다음 황남대총, 부분무효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쪽 고분과 북쪽 고분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무기류가 많이 출토되는 남쪽 고분이 남자의 묘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요. 또 장신구가 많이 출토되는 북쪽 고분은 여자 묘로. 그래서 이 두 무덤은 바로 부부의 무덤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죠. 호우총, 호우명 그릇 기억나시죠? 바로 광개토 대왕의 묘호 중에 하나인 바로 호우, 이 호우명 그릇이 발견된 고분이 호우총입니다. 고구려가 내무랑 때 신라에 쳐들어온 외를 몰아내고 그 이후부터 고구려가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그 증거물이 출토된 무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라의 불상은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인데요. 근데 이거는 고구려도 제작을 했고요. 백제, 신라 모두 삼국에 공통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신라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백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삼산관을 쓰고 있는 반면에 신라의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보관, 금관 형태의 관을 쓰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건 이따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백제와 신라 또 고구려에서 공동으로 제작된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일본에서도 제작됐다는 것은 바로 삼국의 영향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삼국 중에서도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소나무 중에 붉은 소나무 바로 적송이라는 게 있는데, 백제에서는 이 붉은 소나무인 적송을 이용해서 이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을 꽤 많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적송으로 제작한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현재 이게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백제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이것을 제작했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신라의 탑을 보겠습니다. 신라의 탑, 황룡사 구축목탑, 선덕여왕 때고요. 특히 이 황룡사 구축목탑은 이 9개의 각층이 신라를 제외한 바로 9개의 어떤 부족을 의미합니다. 민족을 얘기하죠. 따라서 이 탑을 세운 목적 자체가 이 탑을 세움으로써 부처의 힘으로 이민족의 침략을 막겠다는 바로 호국불교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황사 모전석탑, 마찬가지로 선덕여왕 때 제작이 되는데요. 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전탑, 그러니까 전탑은 벽돌로 만든, 그러니까 흙을 반듯하게 벽돌로 만들어서 불에다 구워서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만든 게 전탑인데, 이 분황사는 석탑입니다. 벽돌로 만든 탑이 아니죠. 다만 이 돌을 벽돌 모양으로 재단해서 쌓아 올렸기 때문에 바로 전탑을 모방한 탑이다 해서 모전석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입구에 보면 인왕상이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고요. 또 앞에는 돌사자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는 3층까지만 남아져 있고요. 자, 첨성대 마찬가지로 황룡사 구축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그다음 첨성대까지 모두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의 천문대입니다. 또 신라의 음악은 향가가 가장 대표적이죠. 향가. 물론 이건 통일신라 때 가면 향가가 더 많이 만들어져요. 현재 전해지고 있는 건 통일신라 말기에 그 진성여왕 때 편찬된 3대목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14수와 그 다음에 고려 초에 규녀가 저술한 그 보현 10원과 11수, 그래서 총 25수가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삼국시대부터, 삼국시대인 신라 때부터 요 향가가 쓰여졌음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라 같은 경우는 방아타령의 백결선생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가야가 망한 이후에 신라로 귀위했던 이 우룩에 의한 어떤 가야금이 신라에서는 좀 유명합니다. 자, 이제 통일신라의 고분을 보면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은 거의 없고요. 신라 후기부터 굴식 돌방 무덤이죠. 특히 둘레돌 양식이 등장한다는 게 통일신라 고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렇게 봉분이 있으면 봉분 하단부에 넓적한 돌들을 이렇게 됩니다. 봉분이 붕괴되는 걸 막는 목적이죠. 이 둘레돌을 대고 이 둘레돌에다가 12개의 띠, 동물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의 12개의 동물 띠를 조각해 놓습니다. 이걸 12지신상이라고 부르죠. 이 12지신상을 조각한 둘레돌 양식. 이것은 통일신라 말기부터 제작이 돼서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제작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고분 양식이 바로 특징이다. 우리 민족 고분 양식의 어떤 특징으로 이 둘레돌 양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괴릉, 예, 원성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12진상도 유명하지만 이 괴릉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무덤 입구에 이 무인 석상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예, 뭐 골격이나 여러 가지 뭐 코 높이나 눈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 모습 자체가 우리 민족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서역인, 예, 지금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때 국저무역항인 이 울산항에는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다고 저번에 그 고대 경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울산항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서역 상인들 중에 일부가 신라에 정착해서 거주하기도 했고 또 그들이 우리보다는 어떤 체격적인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어떤 무인으로서 어떤 호위 무사로서 어떤 채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바로 이 괴릉에 세워져 있는 이 무인상이 그것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을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통일신라 때 궁궐지로 이제 월성지구, 월성지구로 추정만 되고 있어요. 그다음 안압지, 인공 연못이죠. 특히 이 안압지처럼 신라에는 인공 연못을 만드는 기술이 매우 뛰어났고 이것이 이웃나라인 일본에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을 한인의 못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특히 이 안압지의 물을 빼고 이 바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그 유물들 중에서도 이제 특징적인 게 이 주령구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떤 유물들이 출토했지만 그 중에 이 안압지가 귀족들의 어떤 놀이 공간이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주령구인데 술주자입니다. 귀족들이 술 마시면서 주사위를 던지고 뭐 술을 연거푸 몇 잔을 먹는다거나 술을 한 잔 먹고 노래를 부른다거나 뭐 이러한 놀이 문화와 관련된 이 주령구가 출토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석굴암, 석굴암은 김대성이라는 귀족이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경덕왕 때죠. 신라 중대. 그러다가 해공왕 때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따 불국사도 이 김대성이라는 자가 만들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된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또 석굴암과 불국사는 김대성이 만들기 시작해서 해공왕 때 완성됐다. 이것뿐만 아니라 만든 목적, 그러니까 불교의 이상세계를 현실에 재현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면에서도 공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사진을 확인해 보면은요. 자, 여기에 석굴암 본존불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석굴암 본존불상을 보시면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어떤 수학과 기하학적 원리, 건축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특히 본존불상만 놓고 본다면 그 모습이 전형적인 어떤 그리스의 조각 양식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조각 양식이 인도에 전해지고 인도에서는 이거를 바탕으로 많은 불상이 제작이 돼요. 우리가 이거를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간다라 미술이 중국을 거쳐 바로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제작된 것이 석굴암이 아닐까. 그래서 석굴암은 간다라 양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불국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대성이 확장 공사를 해서 해공왕 때 완성했다. 임진왜란 때 많이 불에 탔는데 당연히 목조는 탔겠죠. 그래서 석조물만 남아 있고요. 그 석조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청운교와 백운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계단이 여기서 이렇게 아치형을 이루죠. 자, 요게 청운교예요. 아주 인간으로 따지면 아주 청년, 젊은 시기를 말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또 한 번 계단 올라가서 또 한 번의 아치형의 다리가 나와요. 여기가 백운교죠. 이 백운교는 백발이 하얀 노인. 그래서 청운교와 백운교는 어떤 인간의 어떤 성장 과정을 의미하고요. 또 이 불국사에 남아있는 이 석가탑 그리고 다보탑,
석가탑은 아까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탑이기도 하죠. 예, 별칭으로 무영탑이라는 별칭이 있고요. 대단히 간결하고 전형적인 신라 중대 3층 석탑의 모양을 하고 있고 예, 남성적인 어떤 색채가 강합니다. 하지만 10원짜리 뒷면에 남아있는 다보탑을 보시면은 대단히 예, 화려합니다. 예, 좀 여성스러운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통일신라의 다양한 특징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까 그 둘레돌 양식이고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이 석탑의 차이예요. 통일신라는 중대든 하대든 3층 석탑을 만든다는 면은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초기, 그러니까 신라 중대죠. 신라 중대는 조화와 안정 그리고 비례미를 매우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불국사 3층 석탑, 가문사지 3층 석탑, 화엄사, 사자사 3층 석탑, 인간이 딱 바라봤을 때 탑 중에 가장 균형 잡히고 가장 비례미가 안정적인 것이 바로 3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때는 이 3층 석탑이 주류를 이루는데 다만 신라 말기로 가면 이 진전사지 3층 석탑처럼 요 탑신, 요 탑신과 기단부에, 요게 기단이죠. 요 기단부에 이 부처가 부조가 되어 있죠. 또 이 탑신입니다. 탑신. 요 탑신에도 불상이 부조가 되어 있어요. 조각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통일신라 초반인 신라 중대에는 신라 하대와 마찬가지로 3층이긴 하지만 이때는 탑신과 그 다음에 이 기단부에 부조가 되어 있지 않고 신라 하대, 특히 진전사 3층 석탑에는 이 부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 하대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탑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이었죠. 바로 선종의 발달과 함께. 그래서 선종 스님들도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선종 스님이 죽고 난 후에 부처와 같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듯이 선종 스님들의 사리 또한 보관을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바로 승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불상, 통일신라의 불상, 아까 석굴암의 본존불은 간단한 미술, 이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또 신라 하대로 가면 철로 만든 비로자나불이 유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철로 만든 이 비로자나불은 고려 초기까지 제작이 돼요. 고려 시대에 철로 만든 대표적인 불상 중에 하나가 광주의 춘궁리 철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춘궁리 철불 또한 바로 이 신라 하대에 바로 이 불상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 하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철로 만든 비로자나불이 유행했다. 자, 그 다음에 범종을 보시면은 이제 상원사 동종이 있고 성덕대왕 신종이 있는데 상원사 동종은 가장 오래된 동종이고요. 성덕대왕 신종은 우리가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봉원사 종이라고도 하고요. 가장 이게 예술적 가치는 이제 보다도 뛰어나죠. 그러니까 상원사 동종이 가장 오래됐지만 예술적 가치로는 성덕대왕 신종이 더 유명한데 바로 이 비천상 조각이 유명하죠. 뭐 사진으로 한번 다시 확인하고 올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합장을 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이런 무늬가 있는데 이거를 비천상, 하늘로 날아가는 듯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비천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덕대왕 신종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예, 그림, 음악이 남았는데요. 통일신라의 서예는 김인문, 김생, 요구길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김생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인문은 뭐 김춘추의 이제 차남인데 김춘추가 왕이 됐을 때 무열왕이잖아요. 그 태종 무열왕릉비, 무열왕릉비가 있는데 그 무열왕릉비의 비문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김생을 강조하냐면 김생은 해동 필가, 그러니까 바다 동쪽,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서예가로 알려져 있고요. 그 시조로 알려져 있고요. 워낙 글을 잘 써서 이 사람이 쓴 비문을 고려시대에 탁본을 떠서 따로 모아서 이제 간행한 책이 있는데 그거를 집자 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생은 통일신라 때 사람이고 통일신라 때 사람인 김생이 쓴 비문을 따로 탁본을 떠서 모아놓은 게 집자비문, 고려시대. 또한 고려시대의 이 김생과 유신, 탄현, 최후 요 네 인물을 이 김생, 고려시대 이 세 인물을 글을 잘 쓰는, 글씨를 잘 쓰는 대표적인 네 명이라고 해서 신품, 사현이라고 우리가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길은 이제 구양순체로 명하고요. 보통 중국에는 구양순체가 있고 이제 조맹부체가 있는데 이 요거길은 구양순체로 명합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로 가면 이제 고려 말에 이암이라든가 조선 초기에 안평대군은 이제 조맹부체, 바로 송설체로 유명합니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향가를 보시면 향가는 보통 화랑이나 또는 승려들에 의해서 또는 뭐 일부 귀족에 의해서 지어진 일종의 시가인데요. 아주 신라를 상징하는 어떤 시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불교와 많이 결합해서 이제 불교적인 어떤 내용, 교리와 관련해서 이제 발전했고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월정사, 충담사, 그리고 이런 승려와 함께 화랑들에 의해서 많이 저작이 됐습니다. 진성여왕 때 대구화상이라는 사람과 각간위용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향가를 모아서 3대목을 편찬했는데 이 3대목은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우는 향가는 그러면 뭐냐? 바로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14수와 고려 초 균여가 지은 바로 보현시본과 11수, 이걸 합해서 현재 25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제망매가, 안민가, 우적가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해네요. 발해. 발해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부분 중간중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일단 둘 다 문왕의 딸들이죠. 문왕의 두 번째 딸, 정혜공주. 고구려의 양식인 굴식 돌방 무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주림 천장구가 좀 유명하죠. 그 입구에 돌사자상이 이제 출토가 됐는데 이것 또한 고구려 영향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정혜공주묘는 고구려의 양식을 계승했다. 근데 네 번째 딸인 정효공주는 중국 양식인 벽돌 무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장은 또 모주림 천장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있죠. 하지만 당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벽돌 무덤의 양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두 무덤에서 묘지의 비명, 묘비에 보면은 화려한 어떤 사륙 변려체로 쓰여져 있는 글들을 통해서 어떤 그 내용상으로는 도교의 영향이고 또 그 화려한 문체를 통해서는 발해의 학문의 발전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을 보시면 현재 발해의 건물은 남아져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목단강에서 그 발해 시대에 만들어서 추정되는 교각 5개가 발견이 됐고 현재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상경성, 이거는 별표를 하겠습니다. 상경성은 원래 있던 도시의 수도를 만든 게 아니라 발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기획된 어떤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진 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성, 내성, 그리고 궁성까지 이렇게 있고요. 앞에 큰 도로인 주작대로가 특징이고 나머지는 바둑판식이 아주 도로가 잘 정비되어 되어 있죠. 이렇게 주작대로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당의 양식을 모방한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내부에서 발견된 절터 유적은 대부분 고구려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구려 양식. 말 그대로 온돌장치 또한 고구려, 우리 민족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발의 이제 기타 나머지 예술을 보시면 불상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고구려의 양식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두 부처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뭐라고 했죠? 이불병자상. 두 명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상이다 해서 이불병자성이라고 하는데 바로
고구려의 양식입니다. 또 석등을 보시면 여기 기단, 기단이라든가 여기 또는 간석이죠, 간석. 여기 이제 연꽃 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양식, 바로 어떤 기단과 간석을 감싼 연꽃 무늬도 바로 고구려의 양식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고구려의 기와, 고구려의 기와 중 연꽃 무늬 기와가 유명한데 바로 발해에서 발굴되고 있는 기와도 이런 연꽃 무늬 형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불교와 관련된 건 다 고구려 양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참고로 마지막 참고로 발해 기와에서 발견되는 어떤 글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압자 기와라고 하는데 이 압자는 아직까지 해석이 되지 않는 글자입니다. 이 압자라는 글자는 아마 발해의 독자적인 글자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직 해독은 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발해도 독자적인 글자를 문자를 만들어 썼다는 것, 이 기와를 통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삼국의 이제 문화를 예술과 과학 기술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삼국의 발달한 문화 예술이 이웃 국가인 일본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신석기 시대에 토기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을 때, 자, 이거를 우리가 일본의 조몬 토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청동기 시대 이후에 어떤 금속 재련 기술이 일본에 영향을 미쳤을 때 그것을 일본의 야요이 문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죠? 야요이 문화.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고대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국가, 일본 전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어떤 고대 국가를 최초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야마토 정권이 성립된 시기가 바로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예요. 그러니까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일본의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야마토 정권이 바로 삼국의 영향, 우리 고대 문화의 영향으로 성립했다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런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에서는 해자라는 스님이 일본 고대 문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쇼토쿠라는 태자의 스승으로, 쇼토쿠 태자의 스승으로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 담징, 아까도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호류사의 금당 벽화를 남겼다. 그리고 도현이라는 스님은 일본 세계를 저술했었죠. 자, 그 다음, 자, 여기 벽화 보이시죠? 고구려의 수사님 벽화, 귀족 부인의 치마, 채색되어 있는 어떤 치마, 일본 귀족 부인의 치마, 똑같죠? 그리고 시종이 이렇게 지금 양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양산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실제로 시기적으로 앞선 수선의 고분을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이 모방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백제의 경우 삼국 중 가장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백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근초고왕 때 활약했던 아직기라든가 뭐 이런 왕인, 이런 인물은 원래 박사라는 칭호를 받고 있었죠. 아까 백제는 이제 오경 박사 제도가 있었고요. 바로 이런 박사들이었던 왕인과 아직기 박사는 일본에 가서 특히 천자문, 논어와 같이 유교 이념과 어떤 학문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학문의 신으로 바로 왕인 박사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왕인 축제도 여러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일본인들이, 현대 일본인들도 이 왕인이 고대 국가에서, 고대 사회에서 일본에 끼친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노리사측의 백제의 승려였죠. 성왕 때 일본에 가서 불교를 전파했고요. 그 밖에도 많은 기술자들이 일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라는 축제술, 말 그대로 제방을 쌓는 어떤 기술이죠. 특히 안압지와 같은 연못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고 축대를 쌓고 물을 채우고 하는 이런 연못 만드는 기술, 한인의 못이 유명을 했고요. 배 만드는 기술, 조선술,
또 일본 귀족들이 모두 갖고자 했던 어떤 유행했던 칼, 신라에서 만들어진 신라 칼이 또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이제 가야, 가야의 경우에는 이제 토기가 유명하죠. 토기,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전해져서 가야의 토기가 일본에 전해지면 이걸 스에키 토기라고 합니다. 스에키 토기. 또 통일신라. 통일신라의 문화가 일본에 전해졌을 때는 이걸 하쿠호 문화라고 하죠. 하쿠호 문화. 그렇다면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끼쳐서 일본 고대 사회의 문화의 큰 융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걸 일본에서는 아스카 문화라고 합니다. 아스카 문화. 바로 이 아스카 문화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기여를 한 것이 삼국의 문화. 삼국의 문화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일본 고대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요. 백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자 이렇게 생긴 삼상관을 쓰고 있고요. 신라는 보관을 쓰고 있죠. 다양한 장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보관을 쓰고 있고요.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용도 삼산관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의 양식이 일본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가 있고요. 통일신라의 문화가 일본에 정해지면 특히 일본의 원효와 그다음에 강수, 설총 등 다양한 통일신라 인물들의 어떤 학문과 종교적인 전수가 있었고요. 이것을 하쿠오 문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중앙집권 체제의 확립인 다이카기시에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원효의 정토신앙, 심상의 화엄사상, 그 중에서 원효의 이 정토사상이 일본의 일본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어떤 종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조몬 토기 문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조선 후기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보냈던 통신사 있죠. 조선 통신사까지 한번 일본과 관련된 것만 따로 한번 우리 문화와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을 한번 계보적으로 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대 문화를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중세 사회 시작입니다. 중세 사회. 지금 고대 정치, 경제, 이제 사회, 문화 이제 4개 파트를 했잖아요. 그죠? 4개 파트.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사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정치사 강사 뼈대가 되거든요. 정치사를 먼저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경제, 그다음에 사회, 문화사를 살을 붙이는 식으로 점점 내용을 좀 풍부하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이미 한국사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이라면 정치사는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이 문화사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화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교재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또 그 외적인 부분도 얼마든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시는 대로 이 문화사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어떤 유물과 유적과 관련된 사진들을 별도로 한번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고려, 바로 중세의 시작을 통해서 우리가 중세사를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